안녕하세요.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. 여러분, 경매를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리는 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바로 명도 공포증입니다. 지금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명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명도 공포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,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명도 공포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점유자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? 우리 집으로 쫓아오면 어떡하지? 집을 다 부수고 나가면 어떡하지? 이런 어떡하지라는 병에 걸려서 경매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입찰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 명도라는 건 매뉴얼,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유형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명도의 공포증에서 벗어나서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명도 공포증을 해결하려면 기본 원칙 한 가지를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. 바로 결정권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자, 즉 내보내야 될 그 대상과 직접 1대1로 만났을 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협상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물건을 공동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. 제3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과 같이 이 물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컨셉을 잡냐 안 잡냐는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론까지 가게 되면은 엄청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한 발짝 물러나서 텀을 좀 두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면 어려움 없이 명도 공포증이 있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유형인데요. 이 무리한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를 봤을 때 첫 번째, 명도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. 보통 주거용의 경우에는 한 1,000만 원,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 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은 무리한 요구의 기준이 좀 다르다. 주거용은 500만 원이 넘어가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경매 해봤어 유형이 있어요. 나 경매 해봤어 라고 하면서 자꾸 저희한테 딴지를 거는 유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간을 뭐 더 달라는 둥, 안 나갈 거라는 둥,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? 어차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전사이트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을 거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이 명도의 지식이 확실히 더 많다. 그래서 쫄 필요 없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대응 방식을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믿을 수 없다 유형이 있어요.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은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협상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절대 돈을 먼저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무리한 요구 유형에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유형들을 상대할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들어야 된다.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좋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.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과도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요구가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걸 명확히 선을 잘 그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는 내용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문서로 이 사람한테 보내야 내가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서류 한 장을 꼼꼼하게 써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말로 들었을 때보다 문서화된 걸로 받아봤을 때 그 압박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. 내용 증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당신한테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, 두 번째는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부터는 당신은 불법 점유자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인 경우에는 이사비를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. 그거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
이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게 내용증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. 요즘에는 GPT나 이런 AI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 줘 라고 하면은 그 양식이 그대로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보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한 번 더 연락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원하는 이사의 날짜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이사의 날짜를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절대 여기서 이사비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사비는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낼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되고요. 저도 최근에 명도를 하나 집행을 했는데 그분은 제가 이사비를 꺼내지 않았고 바로 명도를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 이제 명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많이 끌려다니세요.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우리는 말씀드린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이 사람이 내용 증명을 받아보고 혹은 이사비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내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이사비가 한 100에서 200 사이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조금 많이 준다 싶으면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다음 주에 내가 나갈 테니까 300만 원 달라. 그러면 우리가 월에 발생하는 이자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이자가 한 80에서 150 사이로 발생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사비가 발생하고 강제 집행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걸 합쳤을 때 이 사람한테 줘서 빨리 내보내는 게 좋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기회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측정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강제 집행할 때 발생하는 전용 면적 한 평당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에서 15만 원 정도고, 그래서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강제 집행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돈을 내가 주기 싫어서 굳이 강제 집행을 하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. 그리고 실제 강제 집행을 당하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강제 집행한 비용을 우리가 내보낸 사람한테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또 못 받게 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죠.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잠수 유형이에요. 잠수. 사실 이게 제일 골 때립니다, 여러분. 연락도 안 받고 초인종 눌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연락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은 첫 번째 너무 두렵거나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 있거나 돌아가셨는데 가족분들이 챙기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연락처를 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법원에 가서 경매 서류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를 찾을 수가 있는데,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가 없고요.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내 연락처를 줘서 연락을 달라고 하거나 하시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현관 문 앞에 안내문을 붙이는 겁니다. 제 연락처를 적어두고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붙여두고 오는 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상황을 앞집이나 옆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가족분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잠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찾고 협상을 이어가시면 됩니다. 협상의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순서가 똑같아요. 그래도 연락처를 못 찾거나 가족분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절차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저만의 팁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경매계 담당자분한테 이러한 상황들,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. 이 사람 연락이 안 되고 가족분도 자기도 모른다고 한다.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이 담당자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줘요. 그래서 진행을 할 때 강제 집행을 한다는 그 안내문을 이 점유자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요. 근데 연락이 안 닿으니까 당연히 실패하겠죠. 그러면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두세 번 정도 보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면
공시송달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. 그 공시송달이 뭐냐면 법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올렸다라는 걸 인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처리를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는 거고, 그래서 미리 상황을 소통을 하고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공실 유형인데요. 제가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변호사님과 검사님들과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면서 정확한 솔루션을 찾았어요. 공실 유형을 맨 처음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. 임장을 하거나 낙찰을 받고 이 부동산을 갔을 때 전기요금 미납된 요금이 굉장히 많거나 관리비도 미납된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공실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가 끊겨 있거나 전기가 끊겨 있다, 가스가 끊겨 있다, 이런 경우 공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나가려면 관리비를 1차 정산을 하거나 그 관리사무소에 이사 차량이 들어올 거라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.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위 아랫집이나 이제 옆집에 문의를 해서, 혹은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관리회사에 문의를 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공실이라는 걸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 대응 방식 두 가지. 첫 번째는 불법과 편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을 강제로 여는 거는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이 산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.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거의 평안, 안정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. 그러면 제가 실제 모 검사님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검색되는 것들이 몇 개 있다. 근데 대부분 기소 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났다.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풀려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증거 자료를 잘 모았다라는 겁니다. 전기, 수도가 끊겼다는 거,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미납됐다는 거,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사 나갔다는 녹취 파일, 이런 것들 증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이 나갔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. 그러면 주거 침입죄에 만들어진 목적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. 왜?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, 평안을 해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. 그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, 그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판단을 이제 해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원칙 한 가지와 세 가지 유형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. 대부분의 명도가 사실 이 세 가지 유형 말고 정말 쉽게 끝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제가 최근에 문자를 했던 내용이에요. 같이 보시면 제가 문자로 이사 나가셔야 되는데요 했는데 바로 저 이사 나갔어요, 비밀번호 드릴게요 하고 끝났던 케이스입니다.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명도를 항상 강의를 할 때 이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, 명도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내가 명도가 정말 무섭다면은 한 300만 원의 이 수익을 포기하면 대행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명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되는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을까,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명도에 대해서 아직도 공포증이 해소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3번 정도는 영상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시면 결국에는 끝에 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명도라는 건 시간이 해결을 해주게 돼 있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으로도 경매와 공매 실전 노하우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전사이트 채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명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경매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재밌고 함께 멀리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
부자 친구들 경매 단톡방을 운영 중입니다. 함께 경매라는 공통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명도 걱정 내려놓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